강남의 대표 아파트라고 불려지는 아파트가 이제 음마아파트잖아요.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이라는 게 시작된 게 무려 199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조합장을 이제 선출을 했고, 이번 연도 안에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한 다음에 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30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는 계획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 24년 만에 음마아파트 첫 조합장 선출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띄어서 99년이면은 네. 제 20대인데. 그러니까 제가 24년 20대인데 네. 2030년에 입주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제가 20대에 시작을 해서 60대에 끝나네. 60대에 입주를 할 수도 있겠네.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의 아파트는 여러분들 20대에 사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자녀분이 60대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강남 재테크예요.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하시고 너무 아무런 전망만 얘기하는 네. 거 아니에요? 20대에 아니 지금 음마아파트를 20대 사신 분들은 60대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재건축은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통이라든지 또는 뭐 재개발 중에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빠르면 5, 6년 안에 완성이 돼서 입주하는 것도 있으니까 예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 김권대님처럼 30년 기다려서 입주하는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구정도 뭐 30대 사서 60대 입주하게 생겼어요.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계속 받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4,400세대가 네. 멤버드급의 5,500세대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은 그 신분 당선이 취소됐어요. 취소는 아니고요. 좌절? 예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1단계 구간이 있고 2단계 구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거는 이미 이건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거쳐서 은평구를 거쳐서 이제 삼성 택지개발지구 고양시까지 연결되는 요것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예비 타당성 검토가 1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게 0.35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점에도 못 미치는 상황. 그러니까 경제성이 그렇게 없다. 보게 되면은 이 신분 당선은 진행되기가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내년에 대선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요? 이게 다가오는 총선 지나서 네네. 대선 욕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취소를 확정하는 건 말을 못 하죠. 노력을 하겠다는 말을 당연히 할 거고. 근데 이게 점수 자체가 지금 50%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노력을 해서 이걸 채우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교통 같은 경우는 취소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요번에 뭐 얼마 전에 뭐 저기 양평 쪽도 돌아갔잖아요, 이렇게. 좀 이슈가 된 그런 부분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전체 노선이 무산되거나 취소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용산역까지 들어온 거는 확정돼 있으니까요. 이게 이 위쪽에 은평 뉴타운에서 도심까지 연결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심까지에 대한 연결은 이게 2단계 구간인데 2단계, 3단계 구간으로 따로 나눠서 예타를 따로 분석을 한다면 2단계까지는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 노선 자체가 여러 개 노선이 있다 보니까 철길을 공유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실제로 이제 열차의 배차만 좀 구분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한다면 충분히 여기까지는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 신분 당선은 좀 좌절됐지만 그 GTX는 하나씩 지금 되고 있죠. 이 GTX가 네. 언제 되냐 막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뉴스 나온 게 일단은 이 A 노선 이 가장 빠르거든요. 내년에 부분 개통합니다. 여기서 부분 개통이라는 거는 삼성역에 정차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다 개통이 되고 삼성역이 정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삼성역이 GTX 두 개와 여러 가지 노선들이 같이 합치다 보니까 여기에 복합 환승 센터를 만들어서 지하 7층까지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7층까지 만드는 역사가 완성되는 게 한 2027년이니까 그때 아마 정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개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노선들은 아마 다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GTX C 노선이 연내에 착공이 들어간다 라는 것과 그러면 GTX B는 언제 됩니까? 내년에 착공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A는 개통, C는 올해, B는 내년에 착공이 돼서 순차적으로 개통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그 장기 쪽에서 연결되는 D 노선까지는 거의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일단 GTX B 노선과 연결되는 것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GTX D를 연결을 해서 이 강남 쪽을 연결을 해서 뭐 이제 그 하남까지 가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대통령이 또 공약으로 이걸 또 뭐 적극적으로 그렇죠.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저는 쉽지는 않을 걸로 봐요. 쉽지 않죠. 왜냐면 다른 노선을 이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9호선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이거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GTX 부분이 앞으로 너무 옛날 과열됐었잖아요. 그렇죠. 과열돼서 이제 다시 또 꺼졌다가, 이제 다시 하나씩 개통이 되면 다시 이제 제대로 제 자리를 찾아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동탄이나 인천에 있는 아파트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GTX가 지금 뛰는 이유는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서울 접근성이 아닌 게 서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탄이나 지방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 가치 분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오버됐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미 개통하고 주변에 상권까지 형성이 되는, 이미 이미 만개를 해버린 거야. 실제로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미리 만개해버린 거야. 꽃이 펴버린 거죠. 꽃이 미리 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빨리 지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고 더 비싸지는 경우도 되게 많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네. 요즘 계속 국제 뉴스라든지 경제 뉴스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네. 이제 미국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네. 미국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연착륙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가 굉장히 좋고 고용도 좋고 생산도 좋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금리를 내릴 이유들이 많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리가 높게 돼 있고, 9월에 예정되어 있는 금리가 지금 현재로는 아마 동결되는 걸로 지금 예측들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기존 매물의 공급이 더 줄어들어서 집값이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해가 좀 안 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7%대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이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는 95%가 고정금리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2% 3%대 고정금리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은 기준금리가 7.5%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7.5%가 올라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근데 신규로 매입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니까 수요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매물 같은 경우는 이사를 못 가겠대. 집을 팔면은 새 집을 이사 가려면 3%를 양보하고 포기하고 7.5%로 갈아타야 되니까 팔아요, 안 팔아요? 저금리를 포기하고 고금리를 누가 가? 고금리를 포기하고 저금리가 아니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집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면서 시장에 기존 매물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수요가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 자체가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와주지 않으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죠. 이게 거래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수요가 줄고 거래량도 줄고. 최근에 이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이 7.5%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변동금리 대출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변동금리 대출은 6.7%인가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이게 싸다. 그러니까 7.48보다 싸니까. 그거보다 싸다. 아.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이제 최근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7%면은 요번에 0.25 올라봤자 6.95잖아요. 그렇죠. 7.5보다 싸네. 그러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올리기 힘들고, 좀 또 낮아질 것 같고. 요번에 또 안 올린다라는 전망들이 네. 더 대세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뛰는 것도 아니고, 공급이 위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국만의 이 현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나라고, 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잖아요. 일본의 4대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또 일자리가 거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거기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도쿄의 새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올랐는데, 그게 올해 상반기 6개월 만에 60%나 급등을 했대요. 그럼 1년으로 따지면 120%가 상승한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새 아파트 평균 가격이 1억 3천엔이니까 1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면 되고요. 30년 전 부동산 거품으로 붕괴됐던 일본이, 최근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또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것도 이제 수요 공급이 여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공사비와 땅값이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도쿄 도심에 있는 신축 맨션의 가격은 계속 올 거로 예측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네. 0% 이하거든, 마이너스거든요, 아직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축 자재나 인건비들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양쪽에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도쿄에서 한 35km 정도 되는 입지에 있는 신도시, 예전에 만들어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유령도시거든요. 네. 그 유령도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족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도심으로 자꾸 모이다 보니까 그 유령도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타산지석을 삼아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근에 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자족 기능을 갖추고 교통망을 다 깔아주는 그런 이제 개발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일본처럼 따라간다라고 우려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도심이 1억 3천만 원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정도. 네. 지금 현재 네. 환율로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평균 가격이 거의 비슷하네. 거의 비슷하죠. 일본이 집값이 좀 싼 편에 속하는데도. 일본은 또 일본이 소유력이 좀 60% 급등을 해서. 엄청난 거죠. 제가 작년에 일본의 부동산 투자하면 되게 좋을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기억이 안 이 나네. 라이브에서. 왜냐면 금리는 싼데 네. 월세로 얻어들은 수익이 한 5% 되거든요. 5%, 네네. 6% 정도. 네. 근데 금리가 2%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3% 정도 수익이 남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외국에서 자본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일본도 도심 쪽 같은 경우는 확산이 불가능하고 네. 도쿄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이 활성화돼 있어요. 도쿄도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도쿄 도심이 개발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2000% 주는 거. 그러니까 개발 주변에 이런 고층이 들어서는 지역들은 덩달아서 뛰는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60%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약간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좀 도심 쪽을 여러분들 많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울시에서 도심 쪽 중심지를 갖다가 1000%, 2000% 뭐 용산 전자상가도 그렇고 또 중구 쪽 종로 쪽 같은 세운상가 주변도 그렇고 1500% 이상의 고밀도로 개발하는 주변 지역이 이렇게 도쿄 도심처럼 따라 뛸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변들을 우리가 좀 타산지로 삼아가지고 좀 예측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올빼미 의원님이 맨션이 빌라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파트라는 걸 부르는 게 나라마다 좀 다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맨션이라 부르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콘도미니엄 뭐 이런 식의 또 명칭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 도쿄에 대한 맨션은 아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미국의 모기지를 봤는데 미국은 장기 모기지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2%대 받은 사람들이 못 팔아서 공급이 부족인 거고. 네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집값 좀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집을 많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물량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늘었으니까 네. 집값이 하락을 할까? 서울 같은 경우?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 얘기하면 예. 단순하게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런 쪽으로 얘기 많이들 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네네. 예, 지금 물건이 많이 나왔으니까 집값이 확 폭락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원래 초에는 원래 하반기에 또 하락한다 그러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러고 가격이 쭉 오르는 걸 보더니만은 내년 또 상반기에 큰 폭락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이 자꾸 이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수요가 그동안 엄청나게 억눌려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규제도 많았고 또 중과세라는 세금적인 부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해서 청약시장이 뜨거운 게 하나의 지표로서 볼 수가 있는 게 수요는 굉장히 많고 시장에 돈은 넘쳐나요. 근데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하나 두 개씩 풀리니까 억눌려 있던 수요들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청약시장에 난리가 나고 청약시장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시장으로 수요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월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뚝 떨어졌다.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9월은 굉장히 부족한데요. 또 10월은 훨씬 더 많이 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월 단위로 이렇게 공급량이나 입주 물량을 보지 마시고 서울 같은 경우는 연 단위로 보시는 게 일단 좋아요. 그래서 서울에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다. 올해가 33,000 가구 정도의 입주 물량이 공급이 됐어요. 지금 앞으로 하반기까지 공급될 것까지를 고려하면은. 근데 매년 서울에서 필요한 물량이 47,000 가구 정도가 필요해요. 그것도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77%나 떨어져서 겨우 7,448가구밖에 입주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도권도 19만 4천 가구에서 13만 3천 가구니까 6만 가구 정도가 더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을 그냥 다른 나라 얘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앞으로 공급 부족이 너무 현실화될 거고 그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 물량이 줄면은 매매가나 또는 전세가가 이제 폭등하거나 뛰는 건데 네네. 우리가 지금 47,000이 필요한데 작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3만 가구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 가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매매나 전세가가 뛰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제반 요인들, 외부 요인들 때문에 수요가 3만 가구 이하로 좀 급락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수요가 2만으로 줄었는데 물량은 3만이니까 오히려 집이 남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이 3만이 아닌 지금 7,000으로 줄어버리니까 그 줄은 수요보다도 그 수요가 더 적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을 조금 올릴 수는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줄은 수요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잡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수요가 늘어날 만한 모멘텀, 뭔가 하나가 딱 나오는 순간에 전세가 됐건 매매가 됐건 어느 쪽이든 굉장히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은 사람들이 억눌러져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뛸 것 같은데,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금리 인하라든지, 선거 후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 아직은 수요를 자극할 만한 정책을 못 만들어요.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50%의 무주택자를 배려를 해야 되니까. 네네. 지금 그걸 못하지만은 내년 총선 후엔 또 그 어떤 그런 거를 건드려서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은 그 순간적인 분위기 전환이 굉장히 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책을 안 하면은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잘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됩니다라는 얘기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이제 7월 말인가요? 취득세 중과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빼고는 나머지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풀어야 된다는 시장의 요구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현재 풀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그 신혼부부인가요? 예. 1주택자한테만 취득세를 또 뭐 200만 원 안에서 100% 감면해주고 맛배기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여전히 해소가 안 돼서 5만 가구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 수도권도 지금 청약 시장만 불붙어 있지 기존 거래량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3종 세트 중에서 2개는 다 풀어놓고 왜 첫 관문에 해당되는 취득세는 안 풀고 있는지 선거철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선거 전략으로서 보다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지시는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네. 그 다음에 미분양 관리 지역. 그렇죠. 지방의 미분양 지역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요 두 가지를 푸는 순간에 부동산은 순식간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분위기를 탈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풀릴 타이밍이 언제냐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분위기가 올해 풀어줄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네. 저희 예측이 좀 틀렸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거의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에 지난 라이브에서 저는 4월 총선 전에 이런 규제 완화가 풀릴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우리 김건대님은 4월 총선 지나고 나서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올빼미님이 아까 저희가 이제 양극화로 도쿄가 도심이 가격 폭등한 것처럼 서울의 도심 중심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거나 네네.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의 주요 지역들은 어떨까라고 물어보시네요. 어떨까요? 경기도 주요 지역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가 서울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4등분을 하게 되면은 남부권이 있고 북부권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보면은 먼저 살아날 때 남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살아나게 되는데, 이 남부권의 공급 물량들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집중이 되는 지역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데가 있고 좀 떨어지는 지역, 이렇게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앞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GTX도 놓아지는 데가 있고 안 놔지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망이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 자체가 적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하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고 적체되어 있는 지역들은 좀 살아나는데 더뎌지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잠깐 이제 금바등을 한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좀 장기적으로 회복되는데 속도감이 좀 느려질 것 같고요. 김포 지역에서 보면은 검단 지역들도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고양시 말고 파주 지역들 같은 경우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뚜기 세븐님께서 앞으로 수도권은 GTX 역 주변, 그다음에 서울은 빌라 집중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 집중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보면 이분도 되게 보수예요, 지금. 투자 경험이 좀 네. 내공이 그게 느껴지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빌라가 너무 많은 지역은 개발이 안 되지 않냐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 시내 단독주택의 비율이 지금 몇 프로 안 돼요? 10% 이하더라고요. 예, 5% 이거밖에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독주택만 가지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 그 빌라가 60%, 70%인 세대가 상태에서 지금 개발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20년 전에 아파트 재건축하면 5층만 재건축했어요. 12층은 재건축 못 한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5층을 다 하고 나니까 용적률을 높여서 12층을 재건축을 해요. 네. 그리고 12층을 재건축할 때 15층은 절대 개발 못 한다고 했어요. 근데 12층이 다 개발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15층을 갖다 개발을 해요. 그럼 20층은 재건축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층은 리모델링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엔 안 되겠다. 20층도 재건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단독 위주로 모여있는 지역만 위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빌라가 50%, 단독이 50%인 지역들 위주로 개발을 많이 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많은 재개발 지역들 신청하는 지역이 빌라가 70% 이상인 지역들이 지금 다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들은 대부분 지금 안 돼요. 근데 빌라가 50%인 지역들이 개발 다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개발할 데가 없다 보니까 빌라가 70%, 80%인 지역을 개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서 그런 지역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는 빌라가 많은 지역이 개발이 안 되다가 그런 지역 위주로 개발을 하면 빌라 수요자들은 개발 의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개발이 굉장히 빨리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평소에 작은 걸 받겠죠. 20평대로. 왜냐면 추가 부담이 부담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면 굉장히 중심지를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평대를 내가 투자했는데 8억대, 9억대 20평대 가격에 들어서는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런 지역은 빌라가 많은 지역은 오히려 개발이 안 되고 20평형대인데도 불구하고 15억 이상 또 20억인 지역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굉장히 개발이 빨리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5년, 6년 후의 일인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은 서울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데가 이제 없어져요. 곧 재개발 용적률을 250%, 60% 하게 되면은 그때 가면 이게 저런 지역들이 정말 좋았구나. 한강변에서 반포 쪽에 5층짜리 재건축할 때 잠원동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지금 원밸리 입주하는 거 12층짜리였잖아요. 중층. 그 사람들이 안 봤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고. 근데 5층짜리가 다 되고 나니까 그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40억대 아파트 바뀌잖아요. 옛날 5억대, 6억대 하던 아파트 12층짜리. 46억인가 네. 거래됐죠. 그러니까 그 잠원동에 그 다 12층 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이제 그대로 옮겨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좀 전에 김꼰대님이 재개발 지역들을 보는데 빌라 밀집 지역에서 중심지를 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심 지역들을 찾다 보면은 이 중심지 안에 또 상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때는 상권들이 너무 좋은 지역들은 또 이렇게 피해서 골라서 또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 또 꼭 같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사가 안 되는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장사가 안 맞아요. 되는 지역으로.